예,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조율에 나섰지만 정당별 추인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원내대표 사퇴까지 나온 바른미래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대여 공세의 중심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한 주요 전국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선거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야가 사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어렵사이 초안을 마련했는데 각 당이 추인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까지는 추인이 됐고요. 바른미래당 오늘 오전에 긴급의총 아직 끝났다는 소식이 없는데 예전에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을 때 그 두 개 나눴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요새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바른미래당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들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번에 패스트트랙 공조가 안 되면 사실은 당이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패스트트랙 전국을 이끌어낸 분이 손학규 대표세요.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뚫어낸 전국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바른미래당에서 이 전국을 깬다는 거는 사실 아마도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을 못 올리게 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물론 손학규 대표도 거취를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삼자적 관점에서 보면 패스트트랙을 올리고 그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가실 분들 가시는 게 정치에서 몸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전략인데 아마도 너무 눈앞의 지지율, 이 분위기를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소규모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른당 같은 경우에 지금 29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의총에서 사실상 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 4명을 제외하게 되면 25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총의 추인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17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17석을 받을 수 있을까, 찬성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총을 소집한 숫자가 8명입니다. 전부 반대한다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호남권의 일부 의석이 줄어진다고 반발하는 호남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11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1명은 무조건 반대를 던진다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25석이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지는 부분인데, 이 패스트트랙 문제가 사실상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 7몽, 8몽 정도가 돼요. 각 당의 입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빼놓고 이게 되겠느냐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믿져봐야 본전이 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 것이고, 바른당은 캐스팅 보드, 즉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당으로 범보수 연대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올리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이라도 어떤 선거구제 개혁에 약간의 개혁의 꽃자락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상당히 많이 녹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쉽게 추인될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바른당이 이것이 의총에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 그 자체가 상당히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딱 지금 나온 이 단일한 내용만 봐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50% 연동형 이런 것도 사실 어렵고요. 여기에 또 석패율도 들어가고 뭐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크게 여론의 동의를 얻는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산식이. 예. 그런데 어쨌든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 그리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그걸 수렴하면서 좀 산식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신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사표 방지. 예, 내 표가 어디로 가지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정당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다양화됐으니까 좀 다양성을 확보해보자, 국회가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복잡하다는 것으로 비판하면 예. 그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를 수렴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걸 비판하면 곤란하고 이제 얼마나 이 안을 가지고 이제 각 당이 설득해내느냐 내부 예. 구성원을 이런 문제로 보이고요. 예. 사실 모든 안은 어떤 안이 나와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순기능은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강화 그리고 소수 정당 배려. 그래서 민주당이 제일 많이 손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큰 정당들이 손해 볼 각오를 하고 예. 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예. 지금 각 당이 이 선거제 개편안을 들고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그래요. 뭐 정의당이 가장 유리하게 됐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 그걸로 기준을 맞추거나 최근에 여론조사를 기준을 맞추거나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물론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겠습니다.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좀 불리한 결과다 이렇게 간다면 그러는데 정말 정의당이 유리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요, 뭐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3월 12일, 14일 갤럽 여론조사를 하는 걸 대비가 본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128, 그다음에 정의당이 민주당이 143석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정의당이 5석에서 17석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정의당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건데 뭐 정의당 입장이 이거죠. 사실상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게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도 이미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각 당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돼가 국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건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성숙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한 셈법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좌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의당 입장으로서는 정당 득표를 따지게 되면은 뭐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지난 20대 총선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7% 정도 정당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21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300석에서 곱하기 7%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받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5석밖에 안 된다는 것이 결국 정당에 대한 득표가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뭐 한국당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좁쌀 정치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좀 한국당 질문을 좀 드리자면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은 상황에서 이런 좀 강경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취임 100일을 좀 돌아보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뭐 취임 100일을 뭐 점수로 따지면 저는 한 70점 정도로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대외 공세에 있어서 뭔가 좀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번 문제를 가지고 삭발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좀 강경한 기류가 나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표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그럼 한국당이 이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좌파의 독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민주당의 입장과 상호 연관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두 당이 어쩌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패스트 트랙 자체가 성과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개혁 법안을 쉽게 등에 업어가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무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많이 지금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이슈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당과의 어떤 정쟁, 그러니까 공세 공방을 통해서 양당 간의 정당 대립 구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좌파라고 직설적으로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는 이 부분들은 중도 정치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을 말미암아 바른정당이라든가 민평당이라든가 이런 중도 세력이 먹을 수 있는 시장 자체를 사전에 민주당과 양당이 한국당이 양분해서 시장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5시간 30분 그 릴레이 단식인가요? 많이 희화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한참 전이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었는데 황교안 체제 들어서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 강해졌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태극기 부대 코드를 맞추다 보니 이게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탐 대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일한 당에서 선출직 권력이었다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것도 당원이 선출해서 됐으니까 더 이제 로얄티가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표가 뭐냐면요. 마이크와 조직, 돈을 쥐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조직이나 돈은 다 정해져 있는 걸 쓰기 때문에 핵심은 마이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마이크 경쟁이 치열하고 그 마이크에 즉각 반응을 보이는 게 태극기 부대이다 보니 자유한국당의 코드가 과거로 회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눈앞의 지지율은 보수층 결집으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게 뭐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는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소탐대실했다. 이렇게 보고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은 반민특위가 공론 그렇습니까? 분열시켰다. 저는 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게 결국 국가를 운영하는데 정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집권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의 대표가 갖고 있는 역사인식, 정치 철학이 중요한데 반민특위를 국민 분열이라고 하고 이후에 변명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치 철학이 없고 내공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나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한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수사 철저하게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각 해당 장관들이 그 추후에 이제 후속 대책이나 이런 그렇죠. 방향성을 좀 발표를 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뭐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김학의 사건을 두고 뭐 국정조사 필요하다. 특검까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당 층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죽이기다. 우리 자당 의원 죽이기다라고 겨냥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프레임 걸기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중단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특정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이례적으로 2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뭐 제도적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죠. 왜냐 그러면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형사 제도에 대한 근간 자체가 흔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공소시효라든가 뭐 등등을 차치하고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적법한 수사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좀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태우라든가 환경부의 리스트 작업이라든가 등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도 없고 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좀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분석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여기에 소수 특권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버닝썬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사건의 가장 꼭지점에는 소수 특권층의 부정과 비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대중의 공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수사의 공소시효, 형사적 절차 이런 걸 차치하고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여론화된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굉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계가 돼 있든 되어 있지 않든 프레임에 대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한국당이 이제 그런 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으로서는 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특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면은 별다르게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뭐 특수강간죄를 적용해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한다 그럽니다만은 일부 뭐 수사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은 특수강간에 대한 입증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예.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이 특검으로 가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으로 가든지 국정조사를 가든지 하게 되면 이게 프레임 전쟁이 걸리게 됩니다. 사건의 본질은 없어지게 되는 예. 것이고 정치적 공방만 남게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이익에 대한 실익이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 이걸 그립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게 프레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예, 최 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 뭐 황교안 대표나 곽상도 의원을 뭐 겨냥했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자유한국당은 이게 조금 생각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세상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말을 한 것은 이미 이 김학이나 장자연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사실 좀 늦었죠.
그리고 민주당 말씀하시는데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국민 여론을 쫓아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장자연 사건이든 김학의 사건이든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을까. 버닝썬의 경우도 그렇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심정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럼 저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저분들은 자기 당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만 눈에 들어오지? 왜 부모가 없어서 버려진 장자연 씨 같은 불쌍한 여성에 대해서는 왜 저분들은 반응하지 않지? 김학의 사건만 해도 저는 이게 특수강간 및 검찰의 축소 은폐 수사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김학의 등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있거든요. 목숨을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 왜 자유한국당은 이런 분들에겐 반응을 안 합니까? 예. 왜 자유한국당에는 황교안 대표만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진짜 정쟁이 돼서 예. 이 불쌍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특검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저는 최종적으로 쭉 검토해 보면 장자연의 억울함은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과 연루된 30여 명으로 추정되는 말도 못하면서 지금 늘 죽음을 생각하는 그 여성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지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KT 취업 비리 의혹 확산인데요. 이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자녀가 문제가 돼서 KT 전 전무가 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고위층 인물도 있다. 근데 그 중에는 자유한국당의 현직 대표, 황교안 대표, 또 다른 의원의 또 자녀도 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거의 사실로 확정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의 해명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성태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했던 거짓을 밝혀가면 그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관해선 2013년에 제가 미방위원을 하면서 그 황교안 대표의 자녀가 법무실에 근무를 하는데 그때 KT가 당시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꼭 KT가 회장이 수사를 받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저는 했었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그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아들은 KT의 법무실에 있으니까 창과 방패가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입사와 관련한 비리 문제는 제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에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서 7명의 입사 비리자가 일단 있다고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청년들의 가슴에 멍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청년들한테 뭔가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헤쳐져서 한다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조사 그리고 더 윗선 수사까지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교수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공방 그리고 사건에 대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추이 이런 것들이 소수 특권층에 대한 부정과 비리 그다음에 청년의 눈물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두고 국민적 공분을 안 일으킬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밀하고 내밀한 부분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단죄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다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노조 쪽에서 지금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당연히 밝혀져야 된다 봅니다. 다만 이제 한국당의 전략적 전술이 참 좀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대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그런 노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사 결백하다 그러면 이건 그냥 아주 스무드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 아들이 굉장히 실력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입사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법무부 장관 시절하고 좀 겹치지도 않고 이런 합리적인 어떤 변명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조건 아니다. 여기에 어떤 프레임에
프레임이 아니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좀 아마추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다 그러면은 한국당 측에서 그래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겸허하게 수사를 받고 이건 철저하게 지시를 가려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 강원에 대한 강과 온을 적당히 섞어서 전략적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슈를 제기하는 공세적 측면에서 그 공세하는 조직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걸 받아주게 되니까 이것이 큰 어떤 사건에 흑막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프레임 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지난번에 KT 그 화재 있었잖아요. 네. 그 청문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것 원인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 말고도 이 문제를 좀 같이 좀 다뤄야 된다는 게 노조 쪽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그거 자체가 이게 이 부분이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KT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된 그런 인사들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를 말미암아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면 형사적으로 따지자면 미필적 고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말 수사가 되고 또는 어떤 뭐 국정조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크게 사건이 비화되게 되면은 여기에 상대적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황교안, 김성태 의원 등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한 개입 여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공모적 여부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공방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아주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정부의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지지도의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부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정국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프레임 전환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꼭 뭐 이런 사건들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전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당은 여기에 대응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할 텐데 어제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사실 뭐 안보 분야도 그렇고 사회 분야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것 같아요. 어제 대정부 질문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 이낙연 총리와 좀 대적하시려면 준비도 하시고 내가 하는 질문이 얼마나 국정에 밀접한 건가 고민도 좀 국회의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질문의 수준이 뭐 이낙연 총리님을 못 쫓아가서 그냥 이낙연 총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던데요. 예전에 보면 대정부 질문할 때 이낙연 총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응수를 하는 게 가장 관심사였어요, 사실은. 어제 저도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낙연 총리는 참 노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토릭이 있어서는 참 천재적인 지재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대정부 질문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여당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라고 예.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이제 북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야당에서 들고 나오는 부분이고 여당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호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각 당의 위치에 입각한 그런 질문 외에는 사실상 소화할 게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반영 자체가 뭐 정치 질문, 경제 질문으로 끝나서 야당으로서는 얼마만큼 여당의 경제적 실패 그리고 북핵에 대한 문제 이걸 도달지게 할 수 있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질의응답 중에 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 특히 강조한 인물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였거든요. 그 답변 들으셨죠? 이낙연 네.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 후보들을 올려놓고 봤더니 걔중에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 일단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 검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님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했다는 여러 발언, 그 문제점을 모르시지 않을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발언들을 왜 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아마도 이런 날 올 줄 모르고 그냥 리버럴하게 학자로서 말을 막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말씀한 그 말, 정말 모든 자격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문제도 없고 그리고 그런 말도 하지 않은
그런 분을 택할 수 있다면 이낙연 총리님이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 명을 검증했는데 잠깐만요, 시원님. 포항 지진 정부 조사 연구단이 기자회견을 갖고요.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과 인근 지열 발전소 간 연관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직접 연결을 들어보도록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관찰했던 주요 시행된 내용은 지열점 굴착이 있었고 PX1이라고 하는 굴착은 원래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끝나기로 했는데 그 드릴 파이프가 땅속에 잠기는 과정 때문에 2016년 6월부터 2016년 11월에 다시 중간에서 경사시초를 통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PX2의 경우에는 그래서 PX1보다는 PX2가 일찍 완공이 됐고 2015년에서 2015년 12월 9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수리 작업은 총 5회 실시됐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우선 그 포항 지진원 단층에 대한 지질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마이오세라는 기간은 동해가 열리면서 확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 확장에 의해서 정단층들이 여러 조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은 곡강 단층이라고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의 반향 단층, 반대 방향으로 경사하는 그런 단층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압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생 응력장 하에서 그 우수향 수평 이동 성분을 가지는 역단층으로 재활성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구물리 탐사는 기존에 있던 내용과 새로 수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을 했습니다만 심도가 4km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상도로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대신에 계략적으로 그쪽에 비저항대가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질 이제 속도 구조 모델이 이전에 그 발표된 사람마다 다른 속도 구조 모델을 썼기 때문에 속도 구조 모델을 가장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 탄성파 탐사 자료를 이용해서 첨부 심도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경상분지 모델을 신부는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위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확보를 해서 그 위성 분석을 의해서 지표 변이가 갈 수 있는 가장 그 적합한 단층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지진 자료 추출과 발생 시간의 시간적 분포를 보시면 저희가 포항 일원에서 반경 한 50m 정도에 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예, 포항 지진 지난해 2011년 11월, 2017년 11월이었죠. 5.4의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진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진상규명,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 잠깐 보셨는데요. 자, 저기 교수님 댁이 저기 고향이 포항 아니십니까? 당시 포항에 계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열 발전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진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지열 발전소가 있는 게 제처갓집입니다. 예. 제처갓집 바로 옆이 흥해 남송이라는 데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네. 저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발표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걸로 되는데 저게 연관성이 명확하게 이야기돼 줘야만이 아직까지도 지금 그 천막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세명대 이상희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